동빠님 초대로 또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오늘 와주신 우리 선배님들한테 다시 한번 좀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강의 시작 전에 오늘 또 목요일 저녁에 피곤하신데 부족한 제 강의 들어오시는 우리 선배님들 자기 자신한테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채팅창 1번 한번 남겨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땅에 대한 기초 지식 좀 나누고 그걸 바탕으로 온비드 공매하는 방법 조금 하는 방식하고 그 온비드에서 이제 땅을 만약에 이제 보는 방법 뭐 예시 하나 정도 해서 이렇게 마무리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저도 이제 조금씩 하고 있고 제가 하는 경험 좀 나누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땅과 온비드 공매 기초라는 제목으로 일단 또 한번 이렇게 강의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전업작가는 아니고요. 대학에서 이제 도시계획을 전공한 도시계획과 교통공학을 전공한 이제 그 엔지니어입니다. 공대생, 이과생이고요. 지금 17년 차 직장인으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고 12년 동안 도시계획 그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직접 그 땅에 대한 인허가를 일을 하다가 좀 너무 힘들어서 이제 5년 전부터는 이제 시행사 쪽 개발 쪽에서 이제 땅 검토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건축회사 개발팀에서 앞단에서 이제 땅에 대한 뭐 어떻게 활용 방안 개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면은 이제 책과 글을 쓰고 이제 매일 쓰는 남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부캐로는 이제 작가, 강사, 서평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본캐는 땅을 검토하는 직장인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상열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제가 한 6년 동안 이제 계속 그 글을 쓰면서 지금 11권째 책을 냈고요. 얼마 전에 12권째 이제 출간 계약을 맺었고 그중에 이제 한 권인 이 땅 몽키즈 말하는 책이 제가 이제 그 땅에 대한 기초 지식을 쓴 책이고요. 이거는 되게 얇게 나와가지고 지금은 절판은 되긴 했는데 오늘 말씀드린 앞의 내용들은 이 책 기반으로 이제 한 책이기 때문에 지금 새 책은 팔지는 않고요. 혹시 이 책을 사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오늘 동빠님께 개인적으로 제 전자책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분들한테는 제 이런 땅 사지 마라 전자책을 다 드리는 걸로 해서 나중에 우리 방장님께서 나중에 다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땅 묵히지 마라가 절판이 돼서 지금 크몽에 올린 이런 땅 사지 마라 책을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재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거 가지고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화면 켜주시는 분만 드릴까요? 우리 등반님도 많이 영악해지셨는데 화면을 켜셔야 할 것 같은데요. 화면 켜실 분들은 좀 켜주시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 말씀하신 아까 그 책인데 그 책이 좀 절판이 돼서 일단은 이런 땅 사지 마라라는 했는데 절판이 된 이유가 1200부를 다 소진은 했어요. 근데 출판사 사정으로 2세를 찍자고 하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얼마 전에 연락을 드렸는데 조들이 자기 출판사 사정이 안 좋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알겠다고 했고 그 알라딘이나 S24 가시면 중고책으로 많이 파니까 한번 되게 얇게 나왔어요. 핸드백에 딱 들어가는 책인데 들고 다니셔서 보셔도 좋으니까 한번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그래서 일단 채팅창에 제가 한번 땅이란 무엇일까 한번 우리 동반님부터 해서 땅이란 무엇일까 한번 채팅창에 한번 쳐보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땅이란 무엇일까 그냥 뭐 부동산 가점도 좋고 땅이란 무엇일까 한번 쳐보세요. 제가 이 강의를 땅 왕초보 특강이라고 이제 준비를 한 4년 동안 하고 있는데 처음 하기 전에 제가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성급한 일발을 올릴 수도 있는데 네 발을 딛고 있는 순간 좋습니다.
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쳐보세요. 일반인들이 아는 토지는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30명, 40명 나타났는데 그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안 맞을 수 있는데 공동 1위가 나온 게 첫 번째는 이겁니다. 토지. 박경리의 소설 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경리의 소설. 읽어보신 분. 읽어봤다 1번, 안 읽어봤다 2번. 토지를 읽어봤다 1번, 안 읽어봤다 2번. 2번. 토지 드라마는 봤다 1번, 안 봤다 2번. 드라마도 안 보시고 책도 안 보시면 뭘 하신 거죠? 그 부동산만 하셨군요. 박경의 소설 토지는 시대극이란 그 토지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일단 최사위와 김기상의 사랑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공동일이 나온 게 아까 우리 동빠님이 말씀하신 그냥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물 아니면 땅이죠. 사실 뭐 땅에 대해서 이렇게 뭐 관심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걸어 다니는 공간. 근데 우리가 오늘 모인 건 뭐다? 부동산 관점에서 땅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자 왔기 때문에 그러면 국어 사전은 어떻게 나오느냐? 토지는 땅이고 바다를 그냥 묻히다 이렇게 나와요. 당연하죠? 땅은 토지다. 근데 부동산 관점에서 공인중개사를 공부를 하신 분들은 민법에 이렇게 나와요. 민법에는 딱 정의가 나온 게 아니라 토지 및 그 주변을 포함하는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뭐예요? 동산의 반대말이죠. 우리가 아는 부동산은 뭐예요? 한번 쳐보세요. 부동산의 종류가 뭐인지 한번 생각하느라 쳐보세요. 부동산의 종류가 뭘까요? 오늘 제가 하는 이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부동산에 뭐가 있어요? 아파트 있고, 건물 있고, 토지 건물 있고, 그죠? 거기에 부동산 중에 하나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던 부동산의 그 정의는 뭐냐? 보세요. 선배님들이 땅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상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살고 있거나 아니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본인 보통 보면은 지상만 생각하세요. 딱 보면은 우리 동반님께서 우리 현범 씨가 사는 집이 무슨 동 1-1번지예요. 그러면 이런 영역이 있다 하는데 보통 이 지상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땅은 어때요? 지하 개발해요, 안 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있어요, 없어요? 지하 개발하죠.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올라가죠? 공중으로 올라가죠. 층수로. 지하 개발하죠. 부동산 관점에서 봤을 때 민법상에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땅, 토지는 뭐다? 정당한 한 영역에 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입찰된 장소다. 왜? 지하 개발하죠. 그리고 올라가면 층수 올라가죠. 그래서 지상권, 공중권 다 이게 에어라이트를 해가지고 그런 게 권리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대해서 부동산은 보다 활용이나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올라가는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공중, 지상, 지하를 포함하는 입체적인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부동산 가치는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토지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같은 땅인데 왜 어느 지역은 건물을 짓고 왜 어느 지역은 개발이 안 될까? 왜 그럴까요? 한번 쳐보세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나는 하면서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뭐 아실 거고 왜 그럴까요? 같은 땅인데 어느 지역은 건물을 짓고 왜 어느 지역은 개발이 안 될까요? 그렇죠.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토지의 원활한 용도를 위해서 토지의 용도를 구분해 놨겠죠.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한 것처럼 건물의 용도에 뭐 업무시설, 주거시설, 주택, 뭐 근생시설 이런 것처럼 땅도 용도를 나눠놨기 때문에 어떤 땅은 높게 지을 수가 있고 어떤 땅은 낮게 지을 수밖에 없고 어떤 땅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용도지역이에요. 용도지역. 땅의 용도를 구분했다. 그래서 국토회계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법률상 용어예요. 그래서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용도 지역만 알아도 원비도 공매할 때 그냥 가장 쉽게 이게 팔리는 땅인지 아니면 내가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용도 지역이다. 영어로 하면은 ZONE 해가지고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요. GONE 해서 영역, 구역이라는 뜻인데 ING로 해서 ING는 뭐예요? 우리 어릴 때 영어 배우면 ING가 뭐예요? 진행형이죠. 조닝, 영역을 나누다.
미국의 조닝 제도를 갖고 오고 일본의 용도 용적제를 같이 섞어가지고 일제시대 때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해방 이후에 용도를 구분한 게 우리나라 용도 지역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용도 지역을 계속 보완을 하면서 용도 지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고 어떤 데는 개발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용도 지역이다. 그래서 오늘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국토기행 이용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쉽게 생각하세요.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높이, 용적률. 그러니까 땅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땅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높이나 용적률 검표는 뒤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용도,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낮게 짓고 높게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용도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용도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계획은 뭐냐? 온 도시의 뭐 교통 이런 거를 다 결정하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만 아세요. 그래서 기억할 건 뭐냐? 용도 지역은 크게 도시 지역과 도시 외적으로 나눠진다. 한번 쳐보세요.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과 도시 외적으로 나눠진다. 도시 지역과 도시 외적. 도시 지역은 뭐냐? 우리 쉽게 얘기하는 도시 들어봤죠? 도시. 지역 빼면 도시잖아요, 도시. 도시가 뭐예요?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에요.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뭐예요? 길도 나 있고 건물이 다 올라가 있어요. 개발이 다 완료된 지역이에요.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은 어때요? 큰 대도시들은 도시 지역이 클까요? 도시 외적이 클까요? 한번 써보세요. 서울이나 광주나 광역시나 특별시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이 클까요? 도시 외적이 클까요? 그쵸? 개발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도시 외적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왜? 서울에 왜 재개발 재건축이 왜 많을까요? 개발할 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부식 올려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땅을 사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도시 외 지역. 도시가 아닌 지역이 도시 외 지역이 개발이 안 된 지역이에요. 그런 데가 어디예요? 시골, 농촌이나 어촌, 산 많은데, 농지 산지가 많은데 그런 데가 땅값이 사겠죠. 개념을 아시면 돼요.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아니라 개발이 안 된 지역의 땅을 사니까 거기가 개발이 되면 땅값이 오르겠죠. 그래서 용도 지역의 큰 카테고리가 도시 지역과 도시 외적으로 나눠진다. 그런 다음에 도시 지역과 도시 외적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도시가 커지는 게 뭐냐? 도시가 발달하는 게 뭐냐? 이거를 아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통 모든 도시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안에가 도시 지역이에요. 밖에가 도시 외 지역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금 개발이 지금 막 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경기 북부나 남부, 화성, 평택, 뭐 포천, 파주 이런 데가 굉장히 그래도 지금 계속 개발이 왜 되겠어요? 개발이 안 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되겠죠. 그럼 도시가 커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3기 신도시가 어디 있어요? 남양주, 왕숙이나 인천, 창녕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신도시가 이런 도시 외 지역을 나라에서 이렇게 구역을 정해요. 여기다가 신도시를 정하겠다고. 그럼 신도시가 딱 정해지고 나서 이게 10년 동안 인허가를 하고 개발이 되면 아파트 들어가는 땅, 뭐 상업지구 땅 이런 토지형을 나눠가지고 개발이 돼요. 그러면 그게 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편입이 돼요. 도시가 커지는 의미가 도시 외 지역을 개발해가지고 도시가 이렇게 계속 커진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그럼 도시가 계속 커지겠죠. 이렇게. 그럼 서울도 옛날에는 계속 조금 했다가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 지금 평택이나 화성 같은 데는 왜 사람들이 그 땅값을 사러 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도시 외 지역 땅을 계속 개발이 되니까 도시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커진다는 의미가 뭐냐? 도시 외 지역이 개발이 돼서 도시 지역으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모든 시군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용도 지역으로 도시 지역, 도시 외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뒤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돌아갈게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가 도시 지역이에요. 가운데가 도시 지역이고 여기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경 보전 지역 말씀드릴 건데 이 밖에가 도시 외 지역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가 이런 데 도시 외 지역에 바운더리를 정해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도시가 개발되면 막 땅 부자 됐다는 얘기 많이 듣죠. 막 일산 신도시나 분당에 그게 농림 지역이나 이런 관리 지역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여기다가 나라에서 신도시를 짓겠다. 1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이런 데가 여기다 짓겠다고 이렇게 나라에서 바운더를 정한 거예요. 이게 다 개발이 되니까 도시적으로 이렇게 편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주거지역이 되고 상업지역이 돼가지고 도시적으로 편입이 되니까 어때요? 땅값이 오르겠죠. 땅값이 오르니까 거기 오른 만큼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3기 신도시 사람들이 왜 데모를 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개발하고 나서 개발 후에 용도지역 그 땅값 갖고 보상을 해주니까 땅값 100억, 200억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개발 전, 지금 용도지역, 그러니까 지금 땅값 갖고 보상을 해준다 하니까 사람들이 열을 받는 거예요. 개발 이후에 땅값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지금 땅값을 보상을 해준다 하니까 나중에 개발이 되고 나서 자기들은 돈을 못 받는 거죠. 제값을. 사람들 심리가. 가치가 올라갔을 때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신문 보시면 왜 우리는 보상비가 왜 이렇게 낮냐 막 데모하고 이러는 게 지금은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서 그럼 땅값이 아까 말씀드린 게 도시가 계속 커진다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어디 사야 되냐? 도시 외적 땅값이 사기 때문에 도시 외적 땅을 사가지고 거기를 기다렸다가 개발 계획이 잡히면 그거를 시세차익을 노리고 개발이 되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골 땅을 사서 개발이 되면은 그게 땅값이 올랐을 때 팔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용도 지역에서 도시 지역 같은 땅은 비싸니까.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차라리 똘똘한 집안채를 살 거면은 도시에 있는 아파트나 도시에 있는 주거지역 땅을 사가지고 비싸게 사가지고 그렇게 갖고 계셨다 거기다 건물 지어서 임대를 줘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주식에 싼 값에 샀다가 올랐을 때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땅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크게 아까 도시지역과 도시외적 나눠지는 말씀드렸고 도시지역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상, 공, 녹. 책에서 많이 보셨죠. 그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은 4개로 나눠집니다. 중분류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게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집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나 빌라, 지금 살고 계신 집들 있죠. 그 집들의 땅의 용도가 주거지역이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우리 지하철 역세권 나가면 지하철역 가다 보면 이렇게 건물 많이 올라가 있죠. 이렇게 강남역만 나가도 막 이렇게 올라가 있죠. 지하철 역세권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높은 건물도 있는 데가 상업지역이 많다. 아니면 신도시에 뭐 이렇게 하남 같은 데 보면 스타필드나 이런 게 뭐 백화점 이런 데 많은 데 있죠. 그런 데가 다 상업지역이에요. 그리고 공업지역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산업단지, 공장이 밀집된 지역, 산업단지에 공장이 많이 된 그런 데다가 많이 하는 게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다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개발하더라도 다 개발하면 어때요? 다 뭐 나무 베고 이러면 어떡해요? 안 되죠. 중간에 공원도 있어야 되고 산도 있고 휴식할 장소가 있는 곳이 녹지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상, 공, 녹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도시 외지역은 또 3개로 나눠져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경 보존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은 개발이 잘 되는 지역이다. 도시 외지역은 도시지역보다 개발보다는 보전하는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도시 외지역 중에 그나마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 관리지역이다. 그래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경 보존지역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논, 밭, 산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도시외지역으로 나누시고 중분류로 7가지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세분류로 주거지역도 뭐 1종이냐 2종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게 21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요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서울, 부산, 대주, 뭐 광양, 포항 뭐 이런 데 다 지금 살고 계시죠. 그 모든 도시 시군들이 우리나라 이런 용도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가운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 상, 공, 녹은 도시지역이다 이게. 도시지역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림지역, 그다음에 관리지역, 그다음에 자연경 보존지역. 이게 도시 외지역이다. 그 도시가 커진다는 의미가 뭐다? 이런데 도시 외지역에 개발을 해서 이런 데가 개발이 되면은 아파트나 건물이 들어가는 지역이 되면 용도지역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면은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가 이렇게 계속 커지겠죠, 이렇게.
근데 중간에 뭐가 보이세요? 이렇게 개발제한구가 보이시죠? 도시가 한없이 커질 수가 없어요. 무작정 계속 커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다 개발되면 모든 도시가 다 건물에 올라가겠죠. 다 황폐화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도시를 무질서하게 계속 크게 만들지 못하게 금지하는 구역을 만들었다. 그게 뭐다? 개발 제한 구역이다.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개발 제한 구역. 말 그대로. 그게 GB, 그린벨트예요. 요게 그린벨트라는 거예요. 한없이 커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개발을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땅값이 싼데 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해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해제가 어려워요. 그린벨트는 나라에서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민간에서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해도 안 풀어줘요. 신도시나 산업단지나 국책사업이나 공공으로 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으로 얘기하면은 싸게 샀어요. 상폐됐어. 물리죠. 차안가 쳐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그린벨트 땅 싸다고 샀는데 싸다고 사면 개발이 안 돼요. 물리는 거예요. 해제가 될 때까지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법은 있어요. 이주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린벨트의 땅을 만약 샀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주식으로 따졌을 때는 그냥 물리는 땅이다. 집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 지역에 대해서만 개념을 갖고 계시면 알 것 같아서 하나씩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지역과 도시 외적으로 두 개 나눠지고 7가지로 중불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경부지역 나눠져 했었어요. 거기에서 대분류, 마지막 소분류로 21개로 나눠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스로 쳐놓은 것만 기억을 하셔라. 이게 개발이 그나마 우리가 딱 투자 봤을 때 투자할 가치가 있는 땅이다. 용도지역 중에. 제가 빨간색 쳐놓은 게. 그래서 주거지역도 보면은 전용 주거지역은 빼세요. 전용 주거지역은 정말 비싸요. 전용 주거 땅들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용도가 좀 뭐라고 설명드리겠지만 재벌들이 많이 사는데 연예인들이 성북동, 평창도 이런 그런 데가 기생충에 보면 이성균이 사는 줄 아시죠? 막 재벌집 의리의리하고 막 이렇게 되게 막 송강호랑 그 최우식이 막 그 몰래 들어가는 그 집 있잖아요. 그 마당은 넓고 되게 넓은 집. 그런 데가 전용 주거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한 용도 지역이 되게 낮게 지을 수밖에 없는데 땅값이 비싼 용도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제외하고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이란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같은 땅들이 우리가 주거지역 중에서는 가장 유심히 볼 땅이다. 그리고 준주거지역 땅도 그렇고 하나씩 일단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상업지역에서는 일반 상업지역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어떻게 보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중공업지역을 보시면 돼요. 일반 공업지역 같은 건 왜 써놨냐면 한 번 더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녹지지역 중에서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땅이 그나마 우리가 개발이 용이한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운하우스 같은 거. 전원주택 뭐 이렇게 기존 하실 때 타운하우스 같은 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이 세컨하우스로 만약에 선배님들이 어떤 뭐 양평이나 가평에 단독주택 같은 걸 뭐 땅으로 사시겠다. 그런 용도 지역이 바로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건폐율이 50%, 100%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용적률 건폐율이 뭐가 왜 중요하냐면 선배님들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용도 지역이 있는데 만약에 뭐 동바님이나 우리 널리님이나 원시 선배님들이 땅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얼마만큼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범위를 알려주는 지표가 용적률하고 건폐율입니다. 그걸 한번 나눠 드릴게요. 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쉽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100평짜리 땅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평은 안 쓰는데 100평은 330제곱미터입니다. 지금 제곱미터가 한 평이 3.3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신문에
3.3제곱미터당 얼마다 하는 게 옛날에 한 평당 얼마, 평당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3제곱미터가 한 평에 해당하는 기억을 하시고, 제가 만약에 이제 100평 땅이면 330제곱미터로 일단 할게요. 100평이라고 하면은 건폐율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널리님이 100평 땅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100평 땅을 갖고 계시면 건폐율이 50%다. 건폐율이 50%라 하면은 50평까지 내가 건축물의 1층 면적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00평 땅에 내 땅의 50%, 50평까지를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1층 면적에 대해서. 그래서 대지 면적의 건축물 1층 면적을 건폐율을 보는 거예요. 평면을 봤을 때. 그러면 100평 땅에 건폐율 50%면 50평까지 지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50평 뭐 할까요? 여기다가 주차장이나 나무를 심고 조경에 이런 거 심는 거예요. 그럼 만약 양평 같은 데 가보면 땅은 100평인데 건물 30평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나무 막 심고 있고 주차장 있고. 이게 건물 30평짜리까지 하면은 건폐율이 30%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거꾸로 용적률은 이 건폐율 50%짜리를 거꾸로 연면적 올리는 거예요. 층수로 이렇게. 이 연면적이라는 게 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꼭 외우세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한번 쳐보세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이걸 아셔야 선배님들이 나중에 땅을 투자했을 때 내 땅에 얼마만큼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알고 올릴 수 있는지 그 레인지를 알아야 내 땅 개발을 할 수 있는 내 땅이 이만큼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용도 지역과 용적률 건폐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복습해 볼게요. 죄송해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냐? 건폐율이죠. 이게 지금 보면 100제곱미터예요. 연면 지금 1층 면적이 25제곱미터예요. 그러면 100제곱미터에 25제곱미터 1층을 쌌어요. 이거는 건폐율이 얼마일까요? 한번 써보세요. 건폐율은 아까 뭐라 그랬죠? 대지 면적에 내가 얼마만큼 1층 면적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했어요. 지금 100제곱미터에 25제곱미터를 줬어요. 그쵸? 25%죠. 그죠? 그거를 4개를 쌌어요. 4개를 쌌어요. 그럼 용적률은 얼마예요? 100%죠. 그죠? 윤 소장님은 아시네요. 내 땅의 건폐율 개념 아직 내 땅의 건폐율은 건폐율 50%다. 그러면 100평에 50평까지만 내 1층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는 의미인 거고, 건폐율이 용적률이 100%다 그러면은 건폐율 50%짜리를 2개를 쌓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그래서 용적률은 층수 개념인 거고, 건폐율은 내 땅의 1층 면적을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이게 용적률 50%로 나왔어요. 이거는 건폐율 얼마일까요? 아까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 했어요. 건폐율 얼마예요? 용적률 50이에요. 1층이에요. 건폐율 얼마예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50%, 그죠? 이거는 용적률 50%고 2층이에요. 건폐율 얼마예요? 25%, 그죠?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땅에 용도 지역마다 아까 용적률 건폐율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건폐율 곱하기 층수와 용적률만 아시면은 나중에 선배님들이 내 땅을 갖고 있는데 내 땅 용도 지역이 뭔데 용적률 건폐율이 여기서 얼마만큼 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레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나중에 설계사무소 같은데 설계를 맡길 때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용적률 100%예요. 얼마예요? 건폐율. 건폐율 100%는 없어요. 100%죠, 이거는. 이런 땅은 없어요. 이런 땅은 없고, 보통 이런 땅이겠죠. 그러면 용적률 100%인데, 건폐율 얼마예요? 한번 쳐보세요. 건폐율 50이죠. 이거는. 용적률 100에 2층이에요. 건폐율 50이죠. 이거는. 용적률 100%인데 이건 얼마예요? 건폐율 25. 그죠? 그리고 이건 용적률 200%입니다. 이런 땅은 없어요. 근데 건폐율 얼마예요? 용적률 200%인데 2층이에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뭐다? 100. 그쵸? 보통 이런 건물이 많아요. 그죠? 용적률 200%인데 4층이에요.
얼마예요? 건폐율 50이죠. 건폐율 50%에 용적률 200% 땅이 보통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 볼게요. 하셨죠? 돌아가시면 아까 제가 보였던 이 표 보시면 여기 보면 용적률 건폐율 나오시죠? 보이시죠? 이게 법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오아시스님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했으니까 아실 거죠? 보면 1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 60%예요. 용적률이 200%까지 돼요. 1종에 보면 법에서. 그러면 6 곱하기 3 하면 3층까지 되겠죠. 산술적으로. 그럼 건폐율이 줄면 어때요? 층수도 높일 수 있겠죠. 건폐율과 층수와 용적률이니까. 건폐율이 낮을수록 용적률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층수를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종 일반 주거지 같은 데가 보면은 다세대나 빌라가 많아요. 그런 데가. 보면은 60에 250 이렇게 돼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흔히 주거지역에서는 보통 60에 250이면은 4층, 5층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은 일반들이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이것만 알고 내가 내 용도 지역에서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는지만 그것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뒤에 하나씩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일반 주거지역 등을 한번 보자. 우리가 제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봤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땅이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일반 주거지 땅들은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편리한 주거환경 보호라고 나와 있어요. 편리하다는 게 뭐냐면 집에 나가면 우리 동반님도 아파트 사시면 모르겠지만 아파트를 사시거나 빌라를 사시거나 나가면 다 있는 거예요. 편의시설들이. 세탁소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래서 편리한 주거환경 보호를 해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에 지정하는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세 개로 나눠진다. 1종, 2종, 3종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동산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1종 같은 경우가 보통 2층에 단독주택이 많다. 저층.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나 아파트, 빌라나 뭐 다세대. 근데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보면은 요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많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개념 갖고 3종에 보통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아파트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종부터 3종까지 보시면은 용적률을 보면 어때요? 1종은 200%죠. 그리고 2종은 250%죠. 그럼 3종은 300%죠. 용적률이 아까 뭐였어요? 용적률은 쌓는 개념이었고 층수가 계속 올라가겠죠. 용적률이 올라가면 층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용도 지역이 1종에서 2종으로 올라가고 2종에서 3종으로 올라갈 때마다 밀도가 높아지면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넓어지고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집가가 비싸지는 거예요. 용적률이 높으면 높게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이 더 비싸죠. 솔직히 두 개 비교하면. 근데 지역마다 또 이게 바뀔 수는 있는데 보통 아파트가 더 비싸죠. 그게 이유가 뭐냐면 용적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물론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를 수는 있어요. 서울 아파트랑 서울의 단독이랑 지방의 아파트랑 서울의 단독이 더 비쌀 수 있겠죠. 그건 지역 여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은 용도 지역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거지역 중에서 2종하고 1종 땅만 보자는 거예요. 3종은 왜? 아파트는 왜 개발이 왜 못할까요? 아파트는 지분으로 다 쪼개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이 왜 힘들겠어요? 지분으로 다 대지분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가지고 뭐 조합을 결성을 하든가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시행사에서 다 사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힘든 건데 우리는 토지 100%, 지분 100%를 갖고 하자는 거예요. 토지 100%가 어떤 땅이에요? 2종이나 1종 땅이겠죠.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데. 그래서 이런 땅을 사서 부셔가지고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져가지고 임대 주는 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는 용도지역이 1종이나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땅을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공매랑은 좀 상관이 없는데 경매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땅들, 주거지역 땅들 중에서 특히 1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지역 땅들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집들이 1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다. 그리고
이런 집들이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많은 빌라나 다세대 이런 게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이런 아파트가 많다. 그래서 압구정 같은데 오래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거기가 다 3종이에요.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는 거의 3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지금 보니까 압구정 아파트 막 몇십억 하잖아요, 지금요. 이런 아파트들이 보면 한강 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똘똘한 아파트 사실 거면 건물을 투자를 하시는 거고, 땅을 사실 거면은 아까 말씀드린 단독주택 같은 데를 사가지고 토지 100평에 아니 토지 100% 지분과 건물을 사가지고 부시고 새로 져서 뭐 임대를 주든지 그런 걸 한번 노려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주거지역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일반 주거지역 말고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어요. 주거지역 중에 가장 개발이 용적률이 높고 할 수 있는 용도가 많다. 그래서 그 용도 지역 중에 준이라고 들어가는 게 두 개밖에 없거든요. 준주거 지역과 준공업 지역. 근데 준이라고 들어가면은 다른 용도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주거 지역에도 근생 시설을 넣을 수는 있는데 더 판매 시설에 더 큰 시설들을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준이라고 넣은 거예요. 주거 지역인데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주상복 같은 게 많다. 그래서 역세권에 요새 준주거 지역 땅들을 많이 보는데 용적률이 보면 어때요? 500%까지 돼요. 법에서는. 근데 서울 같은 데는 준주거 지역 땅들이 400%까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용적률이 높고 그리고 주거 말고 다른 시설들을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 땅 같은 경우도 많이 투자를 하셔갖고 많이 재미를 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도 준주거 지역이다. 그러면 이거는 투자할 가치가 있구나. 뭐 온비도 공매든 아니면 그냥 경매를 하시든 주거지역 땅들은 그래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주거지역에 비해서 상업 성격이 좀 강하다. 준주거지역이.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아까 용적률이 한 100%더 높다고 생각하시고 상업지역보다는 좀 덜한데 다른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더 개발을 더 할 수 있는 땅이다. 더 높게 지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업지역 중에서는 일반 상업지역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지하철 역세권에 많이 지정을 한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고요. 서울에. 역세권은 지하철 승차장에서 보통 500m 바운더리를 역세권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선배님들이 만약 지하철역과 가깝게 사신다 그러면 한번 재보세요. 이렇게 반경을. 지하철역에서 그냥 가운데 딱 쳐가지고 네이버 지도에서 거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럼 거기 안에 들어가면 역세권을 보시면 돼요. 500m 안쪽으로.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1차 역세권이 원래 250m 역세권, 초역세권이라는데 250m까지였는데 그거를 역세권 청년주택 그 정책을 펴면서 350m까지 늘려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350m까지 되는 범위는 굉장히 땅값이 비싼데 거기에 되게 다 상업지역이라서 그런 데서 땅을 사놓으면 더 땅값이 많이 오른다. 개발하기가 더 쉽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보면 역세권에 준주거 지역도 많고 하는데 역세권에 들어가는 쪽은 상업지역으로 바꿔주겠다라고 기본계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뭐 역세권 어떤 정책을 통해서 상업지역을 올려주는데 이게 이제 어제 오세훈 시장으로 다시 바뀌었죠. 오세훈 시장이 아마 역세권에 대한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도심 공급을 위해서는 역세권에 그 아마 신문에 보시면 컴팩트 시티라 해가지고 압축 도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여기서 가까이 해가지고 고밀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줘야 되죠. 왜냐하면 도심에서 그 지하철 가까워야 교통이 가까워야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되잖아요. 보통 집값이 많이 뛰는 게 뭐예요? 철도가 나거나 도로 가깝거나 접근성이 좋아야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하철과 가까우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비싼 거거든요. 땅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존은 그렇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역세권에 대한 좀 정책은 좀 바뀔 것 같다. 그렇지만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그런 정책은 계속 유지가 될 거다.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역세권에 만약에 주거지역 땅들을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사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어디냐면 강남역이에요. 강남역. 여기가 강남대로예요. 여기가 강남역이고요.
바로 나가면 여기 강남대로예요. 그리고 여기가 강남 10번 출구 쪽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선배님들 강남 가보시면 강남대로 그 인도로 들어가면 앞에는 되게 높죠, 이렇게 건물이. 근데 뒤에 이면 보러 가면 어때요? 건물이 다 낮아요. 술집들 보면은. 그게 왜?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여기가 주거지역이라서요. 아까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서울은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800%까지 돼요. 근데 뒤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밖에 안 돼요. 250%. 그러니까 용적률이 800%니까 건폐율이 50%만 해도 얼마예요? 건폐율 층수가 용적률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질 수 있겠죠. 건폐율을 40만 해도 20층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800%니까. 근데 뒤에는 어때요? 200%밖에 안 되니까 건폐율이 40밖에 안 돼도 5층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낮고 위에는 높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건물이 이렇게 높고 뒤에는 낮고. 강남 가보시면 알잖아요. 뒤에 가면 다 낮고 앞에는 다 대로변 다 높잖아요. 그게 용도 지역에 틀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동빠님이 이 땅을 갖고 계시고 만약에 널리님이 이 땅을 갖고 계세요. 근데 같은 강남인데 나는 다 주거지역이라서 용적률이 200%밖에 안 돼. 난 4층까지밖에 못 줘. 근데 우리 동빠님 같은 경우는 앞에가 상업지역이라서 난 20층을 질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 널리 선배님 어때요? 짜증 나겠죠. 같은 강남에 있는데 왜 나는 4층밖에 못 치고 저 사람은 왜 20층 칠 수 있는데 왜 그럼 용도지역 바꿔주면 안 되냐? 용도지역은 우리 같은 민간 사람들이 못 바꿔준다. 유일하게 주민 제한이 안 되는 게 유일하게 용도지역 변경은 나라에서밖에 못 바꿔준다는 거예요. 공공에서밖에. 왜? 민간이 계속 다 바꿔달라 하면은 만약에 우리 널리 선배님이 동빠님이 싫어가지고 같은 땅에 상업지역 바꿔주세요. 그래서 바꿔줬다. 만약에 널리님이 여기에 상업지역 바뀌었잖아요. 특혜 시비가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상업지역 바꿔주냐? 그러면 나도 바꿔달라. 나도 바꿔달라. 그럼 모든 용도지역의 체계가 다 무너진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나라에서 다 일률적으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 놓은 거다. 근데 지주 입장에서는 뭐다? 짜증난다. 불합리하다 이거죠. 그래서 용도지역 자체가 좀 불합리하게 많긴 해요. 그래서 강남 쪽이 되게 심하긴 해요. 같은 땅인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그것 때문에 땅값이 틀려지니까. 왜? 할 수 있는 행위가 틀리잖아요. 용적률이 작아버리니까. 층수가 제어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은 200%밖에 안 되는데 상업지역은 800%가 되니까 높이가 높고 낮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더 높게 지으면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땅값이 비싼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은 땅에 대해서는 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넘어가면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 공업지역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나 공장을 많이 짓는 땅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냐면 전용 일반 공업지역 같은 경우가 산업단지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됐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고도 막 산업화 될 때, 70년대 그때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산업단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때요? 사람도 노화가 되죠. 근데 이 산업단지도 되게 노화가 된 거예요. 지나가면서 인건비도 올라 땅값도 오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나 공장 못 돌리겠어. 다 해외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빈 땅이 많이 놀겠죠. 근데 산업단지는 공업지역으로 묶여놨기 때문에 공업지역은 뭐라 해서 공장밖에 못 짓는 땅으로 했던 거예요. 그럼 빈 땅에다가 공장을 또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새 뭐냐? 주거나 오피스텔로 바꾸는 그런 용도 지역을 바꾸는 일을 한국산업동지공단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만 지을 수 있는 땅을 지금 주거나 아파트나 이런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경을 할 수 있게끔 풀어놨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노산단에 대해서 이런 땅들을 보고 투자를 하셔갖고 오피스텔 같은 것도 지을 수가 있고 이런 걸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거예요. 어디서 보냐면 산업단지는 그 산업단지공단이라고 관리공단이 있어요. 거기서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보통 보면은 땅들 이렇게 팔거나 이런 것도 좀 정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꼭 굳이 아니라도 이렇게 가끔 공매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땅들도 가끔 나오긴 하거든요. 경매나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이 있어요. 공업지역이 일반 공업지역, 정용공업지역, 공업지역이 있는데 다 생각하지 마시고 중공업지역, 요 땅을 한번 개인 투자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업지역 중에 그나마 아까 준 들어가는 게 2개 있다고 그랬죠. 준주거지역, 중공업지역. 준이라 들어가면은
공장 말고 다른 건축물 시설을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준이라고 들어가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물레동이거든요. 물레동인데 영등포가 지금 어때요? 영등포가 다 개발이 됐죠. 그 전에 성수동 지금 어때요? 성수동 완전 핫플레스 됐죠. 성수동이 원래 중공업 지역이었어요. 다 중공업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 땅값이 얼마나 지금 엄청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물레동 같은 데는 보면은 성수동처럼 옛날에 그 가내수공업 하던 그 철 이렇게 막 그런 공장 단지 막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물레동도 지금 보면 아직 개발이 그나마 마지막으로 남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영등포가 지금 보면 타임스퀘어 뭐 디큐브시티 이런 거 다 올라갔잖아요. 보면 신도림역도 그렇고. 그 물레역도 지금은 개발 계획이 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지금 제가 재작년에 3년 전에 이 물레동의 이 중공업 지역 등을 사라고 했던 분들은 땅값이 2배로 다 올랐어요. 근데 지금 거의 막차를 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레동 개발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이런 데 땅 뭐 한 뭐 10평, 20평짜리 이런 뭐 이렇게 좀 있어요, 매매들이. 그런 걸 하나 갖고 계시면 나중에 여기 개발됐을 때 보상 받을 때 땅값이 또 뛰겠죠. 아파트 시세차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 쓴다고 했을 때 미리 사놨으면은 이제 뜨는데 지금 같은 데는 사놓으면 좀 비싸겠죠. 근데 지금 사놔도 나중에 개발에 좀 더 뛰겠죠. 그래서 똑같아요, 부동산도. 그러니까 건물하고 똑같고 땅도 용도 지역에 따라서 개발 계획이 잘 쓴다 안 돼서 그것만 잘 보고 사놓으면은 계속 갖고 있다가 언젠간 개발이 되면 나라에서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은 올랐을 때 팔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나마 공업 지역 중에서는 중공업 지역 땅이 우리 개인 투자 봤을 때는 좀 가치가 높다. 근데 아마 올해 이제 물레동도 아마 올해 지나면은 이제 서울에는 살 땅이 없을 거다. 그래서 지방에 그냥 좀 이런 땅들을 좀 샀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도시적에 대한 땅들을 좀 소개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동파님이나 뭐 널님이나 뭐 오아시스님이나 도심에 있는데 만약 세컨하우스로 내가 어디 애들하고 놀러 가고 싶은데 뭐 별장이나 이런 걸 짓고 싶다. 아니면 뭐 타운하우스 같은 거 이런 걸 짓고 싶다 하는 용도 지역이 이겁니다. 4층짜리 단독주택 빌라 등을 지을 수 있는 이 자연녹지 지역. 자연녹지 땅이 보통 용적률 100% 20%거든요. 아까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뭐였어요? 용적률이었죠. 4층 이하의 단독주택 빌라를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 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쌍둥이 용도 지역이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인데 자연녹지 지역하고 바로 붙어있는 도시 외적 땅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땅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아마 인터넷 막 치다 보면 계획관리 막 들어보셨는데 이 계획관리 지역이 도시 외지역 중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나 관리지역 3개 있었잖아요. 그 3개 용도지역 중에 그나마 개발이 용이한 용도지역이 다 보전 용도에 가까운데 그나마 개발할 수 있는 도시 외지역 중에 하나가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가장 개발이 용이한 도시 외지역이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은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원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 아니, 계획관리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앞에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아, 나는 다 모르겠다.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표가 제일 중요해요. 개발이 가능한 용도 지역이 뭐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인데, 여기서 말하는 고층 건물의 기준은 4층 이상. 4층 이상의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고 싶다. 빌라나 뭐 저기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반 주거지역, 2종, 3종,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땅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4층 이하의 건물을 보고 싶다. 그러면 주거지역, 그냥 1종 일반 주거지나 전용 주거지역 땅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단독주택 같은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진짜 아니면 그냥 마당이 넓고 뭐 양평, 가평 같은 그런 타운하우스 같은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 땅들을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이런 것들이 개발이 가능한 용도 지역으로 보시면 되고, 거꾸로 개발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에 비해서 개발이 좀 제한된 용도 지역이 할 수 있는 행위가 할 수 있는 용도 지역 땅들이 뭐냐? 이런 땅들은 사지 마세요, 그냥. 이런 땅들은 그냥 쳐다도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연경 보전 지역과 농림 지역. 농림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용도 지역 땅들이 농림 지역이거든요.
근데 개발이 다 됐기 때문에 요새는 농림지역 땅들이 되게 막 사라고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근데 농림지역 땅은 사시면 만약 동관님이나 논린이나 만약에 오아시스 같은 경우도 내려가서 농사를 지을 게 아니라면 농림지역 땅은 절대 사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농림지역 땅은 사지 마세요. 차라리 농사를 지을 거면 자연녹지 지역이나 생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 땅 그냥 그런 전답을 사세요. 차라리. 그런 데가 차라리 나중에 개발이 더 쉽다. 농림지역은 사놓으면 주식에 상폐된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상폐를 넘어서 절대 사면 안 되는 땅이 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가장 용도지역 중에 말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존해라는 용도지역이에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자연환경 보존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뭐 이런 데 산 같은 데 있잖아. 막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막 옆에 산 보이죠? 아예 막 그냥 산처럼 있는데 그냥 아무런 건물도 없는 있잖아요. 막 그런데 태백산 뭐 이런데 그런 데는 등산만 하셔라. 그런 데는 쳐다도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관리지역 같은 경우도 계획관리지역이 아까 그 관리지역이 그나마 개발이 용이한데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이 그래도 좀 개발이 용이하긴 하지만 이런 데도 보면은 그냥 나중에 계획관리지역 땅을 사시다가 그래도 나는 뭐 좀 싼 땅을 사고 싶다 하시면은 그때 보전관리지역 땅을 사셔라. 이렇게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을 하셔도 나중에 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의미 이렇게 좀, 이게 개발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도적이 중요한 이유는 땅의 용도마다 규제사항이 다르고 지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용도지역에 따라서 용적률 건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땅값이 다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발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땅의 용도지역만 알아도 어떻다? 내가 어디가 개발이 되고 어떻게 활용할지 판단이 설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용도지역 변경은 아까 주거지역을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바꿔줘요. 근데 그거는 안 된다. 그럼 언제 바꿔주느냐? 5년마다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그런 모든 용도지역들을 이렇게 다 조사를 해가지고 5년마다 전체 도시에 대해서 불합리한 바꾸는 재정비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주민 의견을 내는 기간에 내 용도지역이 불합리하니까 바꿔주세요. 이렇게 의견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심의를 통해서만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웬만하면 바꿔주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그 핸드폰이나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지금 선배님들이 살고 계신 집이나 갖고 계신 땅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네이버에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한번 쳐보세요.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그 핸드폰에 한번 쳐보세요. 네이버에. 쳐보시면 이렇게 루리스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가 저 같은 경우도 땅을 처음 볼 때 어떤 땅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용도지역인지 모르니까 용도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제일 처음에 내 땅이 어떤 용도지역인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여기다. 그럼 여기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쭉 쳐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창이 떠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여기 나오시죠.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이 지역이 용도지역입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찾아오셔도 돼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라고 나오죠. 용도지역 이렇게 나와요. 한번 핸드폰은 아마 이렇게 크게 나올 텐데 갖고 계신 땅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도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아파트면 보통 주거지역으로 나올 거고요. 아니면 뭐 논이나 밭이 있다 그러면은 찾아오시면 됩니다. 밥 사줄게요. 술 사줄게요. 오세요. 1층에 맥주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 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다른 법률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복잡하죠. 땅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타법에 이렇게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 삼중규제가 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다? 저희가 요 용도지역만 보자는 거예요. 용도지역만 파악을 하자. 그러면 나중에 공매할 때도 요것만 갖고 내가 살 수 있지 안 할지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대규모 개발은 신도시 개발 빼고는 없어요. 사람들이 토지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사실은 이번 대책 그 LH 그 땅 투기 터지고 나서 토지들도 심해졌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건물에 대한 규제가 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토지는 규제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지금 그 트렌드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적 작은 토지에 오피스 짓는 거, 아까 주거적 땅을 사가지고 차라리 원룸 져가지고 임대 주는 거, 아니면 자연녹지적과 계획관리적에 큰 땅 사가지고 전원주택 져가지고 거기 사는 거, 아니면 선배님들 신도시에 아니면 신도시 단독주택 용지나 아니면 근생시설 같은 뭐 LH나 SH 공사 가서 그 토지 그 분양하는 사이트 가보면 그 공고 나오죠. 그런 거 사가지고 짓든가, 아니면 그거 다 귀찮다 그러면은 오래된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거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냥 세 주고 하는 것들, 이런 게 현재 지금 토지에 대한 소규모 토지가 개발이 활발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먼저 아까 말씀드린 토지용기질 서비스에서 내 땅이 용도지역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 내 땅의 용도지역을 살펴보시고 용적률 건폐율만 알아도 내 땅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감을 알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까지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일단 기획부동산, 특히 이제 기획부동산 같은 거는 좀 구분하는 방법이, 선배님들 기획부동산 혹시 뭐 당해볼지는 모르겠는데, 기획부동산 딱 전화가 온다 그럼 보통 큰 임야 같은 거를, 임야를 다 쪼개가지고 판다. 그러면 기획부동산이 아닌지 뭘 확인하시냐면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돼요. 등기부 등본을 떼가지고, 등기부 등본 뗐는데 만약에 황상열, 김현범, 뭐 오아시스, 널리 이렇게 다 성이 다르다. 그런 사람이 10명, 뭐 20명, 30명, 100명까지 있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기획부동산이라고 100% 의심을 하셔도 돼요. 왜? 지분으로 다 쪼개가지고 팔았기 때문에. 근데 온비도 공매나 이렇게 지분 투자하실 때 보면은,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지분 투자 하시고 나서 등기부등본 떼면 한 7명, 10명, 뭐 5명 내놔는데 보통 이름이 비슷해요. 뭐 이상섭, 이상순, 뭐 이상, 뭐 형제들이 갖고 있는 땅들이 거기에 한 명이 세금을 안 내가지고 체납돼가지고 그런데 공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는 괜찮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전화 와가지고 뭐 주소도 안 알려줘요. 여기 임야 뭐 산을 사세요. 한 3천만 원짜리 투자하면 소액으로 살 수가 있어 하는데, 물어보세요. 그럼 내 땅을 사야 되는데 뭐 주소가 어디냐, 집원을 물어보는데 보통 텔레마케터가 안 알려줘요. 무슨 동네에 거기고 사실 거면은 저희 회사로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면은 그건 100% 기획부동산이에요. 왜? 내가 내 땅을 사는데 그 주소를 왜 안 알려줘요? 내 땅을 직접 보고 나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소액으로 살 수 있다고 혹해가지고 샀는데 보면은 그게 온전하게 100% 지분이 아니라 10만 평짜리 땅인데 거기에 이제 한 2%, 3%그 지분을 한 3천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짜리 땅을 30명한테 나눠서 파는 게 기획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첫 번째로, 만약에 어떤 땅인데 그냥 주소도 안 알려준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주소도 알려줬어요. 갔더니 딱 좀 냄새가 나. 그러면 바로 그 집원을 알았으면 그 등기부 등본을 떼보세요, 그냥. 그러면 쭉 너무 길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기획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마스터 플랜 같은 거 그려달라고 하거든요. 그 조감독까지 그려갖고 가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5년 동안 있었는데 똑같은 분이 회사 3번 바꿔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진짜 꺼지라고 했어요. 사무실에서 소리 지르고, 한 번 더 사기치면 다시는 당신 우리 회사 뭐 발 못 붙이게 한다고 제가 막 난리치니까 막 임원들이 와가지고 뭐냐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웃으시면서 그냥 나가시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회장님 친구더라고요. 나중에 불려가서 많이 혼났죠. 그런 경우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앞에 그 강의를 좀 덜 했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그럼 왜 공매일까? 공매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경매랑 공매가 있는데, 경매는 좀 약간 그 직접 법원에 가시고 막 이래야 돼요. 땅도 그렇거든요. 근데 경매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좀 경매 물건들은 이게 개인적인 것도 있고 하는데, 공매 같은 경우는 세금 체납되거나 국유재산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경매보다는 공매가 좀 하기가 쉽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 같은 직장인이나 주부들 바쁜 사람도 있잖아요. 법원에 안 가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온비드 사이트에서 직접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다. 그리고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 입찰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전국 소액의 부동산을 저렴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같이 돈 없는 사람들이 최고인 거죠. 그러니까 한 100만 원 단위에서 한 2천만 원까지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온비드 공매에 대한 장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땅을 만약에 이제 사시기 전에 땅을 사실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일단은 말씀을 가볍게 드리면은 선배님들 임장하는 건 똑같아요. 부동산 입지 분석하고 똑같거든요. 땅도 보면은 땅을 일단 내 땅에 대해서 경사가 얼마나 심한지,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모양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내 땅에 대해서 도로가 붙어 있는지 일단 땅은 냉지가 안 돼야 돼요. 도로랑 접근성이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도로랑 붙어 있는지 항상 제일 먼저 보시고 도로랑 뒤에 있다 그러면 또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런 나중에 소개가 되면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 내가 그 땅에 대해서 만약에 뭐 농사 짓기 아니라면 뭐 도심의 땅을 산다 했을 때 그런 접근성이나 거리 이런 거를 보셔야 된다. 일단 그런 걸 보시고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땅은 이런 거는 둘째 치더라도 아까 우선적으로 용도지역 내 땅의 용도지역을 먼저 알아야 아까 토지인계소에서 먼저 가서 주거지역이나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따져보고 이런 걸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지도나 뭐 다음 지도나 이런 거를 일단 위성사진 한번 보고 로드뷰 같은 걸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실제로 가서 부동산에 가가지고 시세는 어떤지 내 땅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네이버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가서 보는 건 또 틀리잖아요. 그리고 온비드 공매 같은 데도 보면 온비드 공매 사이트에 사진이 나와요. 근데 바운더리가 틀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할 때는 근데 공매 안 좋은 점이 시간이 있으면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는데 시간이 있으면은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일단 지르고 그 다음에 가세요. 그냥 임장을. 그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공매 같은 경우도 월요일 날 10시부터 수요일 5시까지 이렇게 열거든요. 그럼 월요일 날 만약에 한번 내 땅 골라놓고 시간이 되면 화요일 날 한번 임장을 갔다가 수요일 날 입찰을 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한 3번 정도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동산은 똑같이 땅은 임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온비드 이제 공매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일단 공공매 진행 절차는 비슷합니다. 경매 치령해서 아까 그런 식으로 현황 조사하고 그냥 감정평가 매기면 매각일이 지정이 되고 공고가 나요. 그 다음에 입찰을 들어가죠. 입찰을 하면은 이제 매각 허가가 낙찰 받으면은 매각 허가 결정이 되고 급 기간 통보가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매 그냥 건물 경매나 이렇게 통경매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매 같은 경우는 사이트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공매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온비드 사이트 들어오시고 인터넷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을 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세요. 회원가입 하시고 공인인증서는 그 범용 공인인증서 있어요. 4,400원짜리. 그거를 꼭 사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일반 공인인증서하고 입찰이 안 돼요. 그래서 4,400원짜리 그 범용 공인인증서를 사셔가지고 미리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동산 보이시죠? 부동산을 클릭을 하세요. 부동산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은 뭐 건물도 있고 상가도 다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처분 방식에 전체 해놓고 전체로 하자면 그러니까 매각 클릭하세요. 매각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 클릭하세요. 토지 클릭하시고 토지를 전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소재지는 만약 관심적이 있으시면은 쓰시고 아니면 그냥 전체로 하세요. 그런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여기 입찰가 보이시죠? 입찰가는 저는 2천만 원 이하로 해요. 그냥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로 소액으로 그냥 해서 2천 전체로 하지 마시고 2천만 원 이하로 하시면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그 지분 물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자산 구분은 압류재산, 국유재산 다 하시지 마시고 압류재산, 국유재산, 숙탁재산 요 세 개만 일단 클릭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국유재산 같은 경우가 권리 분석이 필요가 없어요. 세금이 체납됐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보면 뭐 어디 뭐 근저당 이런 설정이 안 돼 있는 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일단 위주로 한번 보시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물건이 쭉 나오거든요. 물건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공매는 통상적으로 월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선생님, 저 같은 사람은 출근하고부터 그냥 이렇게 온비드 사이트를 열어놔요. 그냥 혹시나 물건들 보고 나서 입찰을 하려면. 그 다음에 뭐 점심 때 넣든가 뭐 이렇게 아니면 하루 쉬든가 할 때. 그래서 경매랑 틀리게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에서는 조회수가 높은 분들이 좀 인기가 높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경매는 제가 보니까 유로 사이트가 좀 많다 보니까 막 유료로 하면 막 이렇게 일부러 조작해가지고 조회수 높이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공매는 조회수가 많은 게 좀 인기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물건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예전에 2017년 그때 한번 이제 살려다가 말았던 땅인데 보니까 누가 딴 사람이 사갔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유찰이 많이 되는 땅이 많아요. 막 유찰이. 그러니까 유찰 횟수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찰이 많이 되면 이게 왜 안 되니까 유찰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땅들은 일단 한번 그냥 좀 넘어가시고 제가 봤을 때 유찰 횟수가 좀 적은 땅들 보시고 그다음에 금액은 보면 500만 원, 516만 8천 원짜리죠. 이거 보면 최저 입찰가가. 근데 낙찰가가 지금 보면은 80%대도 있고 지금은 근데 낙찰률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유찰된 게 많은 것들은 한 150%, 막 120%까지 올라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500만 원짜리 땅인데 보통 제가 봤을 때는 510만 원짜리 이거라면은 저는 한 600만 원 그냥 질러요. 그냥 이렇게. 약간 높게 질러야 좀 많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낮게 부른 게 됐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낮게 들어온 사람이 많고 높게 들어온 사람들이 적으니까 이게 어떻게 좀 막 뒤죽박죽이고 낙찰률 자체가 한 뭐 110%, 100% 이럴 때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요새 제가 보니까. 그래서 뭐 좀 틀리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보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은 물건을 검색하신 다음에 절차대로 입찰 금액을 작성하시고 그러니까 클릭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통장 번호 있거든요. 글로 돈 보내시고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은 그 기간 내에 납부를 하시면 돼요. 보통 1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최저 입찰가가 510만 원인데 만약 널리님이 600만 원 입찰가를 냈어요. 그러면은 60만 원을 더 내셔야 돼요. 입찰 보증금으로. 그럼 66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내놓고 나서 이제 낙찰이 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갖고 진행대로 해가지고 이제 소유권을 떠오시면 되거든요. 그 아까 경매 과정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면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봤던 땅들이 요 관설동 땅하고 요런 이제 보면 다 지분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700만 원대 보고 막 900만 원대 보면은 지분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지분으로. 만약에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관설동 거 같으면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이게 150%, 이게 150제곱미터가 나오거든요. 이게 아마 총 면적이 있고, 한 뭐 10%, 9%짜리 지분에 그게 이제 840만 원에 이렇게 그 낙찰가에 나온, 이렇게 756만 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땅은 한 몇천만 원 되는 거죠. 몇천만 원에 지분으로 7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땅들은 보면 지분으로 나온 것들을 보면은 공유 지분이니까 어떤 사람이 세금을 안 내가지고 체납이 돼가지고 공유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있다가 공유 지분이 있는 가족들한테 팔거나 아니면 그게 안 산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 가서 공유 분할 소송을 해가지고 그 현물 분할하든지 아니면은 경매 신청해서 같이 낙찰을 받든지 이런 방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드리려면 좀 시간이 많아서 일단 지분 물건들은 이렇게 사놨다가 쉽게 얘기하면 지분 물건은 거기서 사놨다가 나만 이제 타인이잖아요. 근데 보통 공유지분 나온 것들 보면은 가족들이 많아요. 친척들하고 같이 가지고 아니면 그 동네 이장이나 뭐 그 시골 사람들이 같이 갖고 있는 땅이거나 그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팔 때는 낙찰하니까 싸게 샀잖아요. 팔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시세만큼 부동산에 가서 지금 700만 원 땅인데 이 땅 같은 경우는 시세를 알아보니까 이거 한 3배 정도 되더라고요. 2천만 원? 지분을 했을 때. 그럼 팔죠. 그럼 얼마가 남아요? 750만 원 만약에 낙찰을 받았어요. 이거대로 해가지고 받았다 쳐요. 내가 2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1,300만 원 수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공매는 이렇게 소액으로 해서 사가지고 있다가 제대로 팔면 수익이 나는데 안 되면은 이제 방법들이 있거든요. 법원 사이트 가서 이제 공유분할 청구 소송 해가지고 뭐 송장 보내고 내용증명 보내가지고 뭐 합의를 하든지 뭐 좀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아도
내가 어차피 낙찰가를 싸게 팔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아도 수익이 남죠. 그래서 그렇게 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온비도 공매로 소액 투자로 뭐 낙찰 받았습니다. 뭐 얼마만큼 수익을 남았습니다. 그런 영상 보시면은 그렇게 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내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용도 지역을 먼저 보셔라. 그리고 나머지 뭐 임야나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면은 뭐 나중에 같이 뭐 제 뭐 수업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때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공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거 집원 나오죠. 만약에 집원이 나오고 용도 지역이 뭔지를 모르면 일단 사이트에 가서 보니까 계획관리 지역 땅이 나오죠. 아까 그 계획관리 지역 땅이 뭐였어요? 계획관리 지역 땅은 개발이 그래도 좀 타운하우스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 개발이 좀 용이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아, 개발이 좀 가능하다면 지르자. 저는 이렇게 하면 질러요. 근데 좀 다른 변수도 좀 많긴 해요. 뭐 지목이 뭔지, 도로가 접해 있는지 이런 건 둘째 치고 일단 용도 지역만 알아도 개발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보고 온비도 구매 들어가셔갖고 아, 이거는 괜찮네. 이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대곡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임야로 나와가지고 요만큼이 지금 지분으로 나온 거예요. 지분으로. 지분으로 나온 건데 지금 보면은 감정평가는 이 정도 나오는데 이게 아마 한 몇백만 원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용도적이 뭔지 봤더니 요 집원을 치면 아까 그 토지연계 서비스 가서 봤더니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보통 임야 같은데 계획관리 지역 땅들은 온비도 공매하면서 조금 개발이 가능한 걸로 본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입찰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계획관리 지역 땅들은 어떻게든 나중에 개발은 되거든요. 근데 물론 플러스 알파로 제일 중요한 계획관리 지역인데 맹지면 안 되겠죠. 도로랑 붙어 있거나 이런 땅들이니까. 그래서 맹지인 경우가 더 싼 경우가 있고요. 도로랑 붙어 있으면 좀 낙찰가, 이제 입찰가가 좀 높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지분 투자를 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이 땅 100%가 아니라 여기서 한 이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지분이. 그게 그 지분 투자로 나온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입찰하시고 나서 등기부 등본을 떼셔가지고 몇 명이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분들한테 내가 뭐 한 5분의 1을 갖고 있었다, 뭐 20% 났다 그러면은 나머지 4명한테 내가 이 땅을 지금 갖고 있으니까 내 땅을 사겠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거예요. 공매하는 이유가. 그래서 좀 짧은 시간인데 너무 좀 타이트하게 알려드려 보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땅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보전산지, 그럼 자연경 보존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아까 토지인계획 하기 전에 이런 게 써있다. 이런 게 써있으면 절대 사지 마세요.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자연경 보존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이런 땅들은 절대 사지 마라. 일단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좀 약간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돼서 죄송합니다. 좀 많은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